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구려 사 특강 제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1강은 고구려에 대한 좀 전반적인 걸 했다라면, 첫 번째는 이제 이 광비는 414년에 그 아들 장수왕이 세웠기 때문에 가장 현실에 가까운 기록이죠. 그것도 비석을 세웠기 때문에, 국가에서 세운 거기 때문에 가장 근접한 기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거기에는 추모라고 되어 있어요. 추모. 자, 그리고 이 주몽이란 말 속에는, 자, 우리말로 주몽은 추모와 같은 말이에요. 주몽. 그래서 주몽이란 말. 그래서 뭐 주몽이란 말이 뭐 추모, 도모, 동명 이런 이름들에는 공통성이 존재합니다. 공통성. 발음은 그때 당시에 한자 발음으로 돼 있는 거고, 아마 우리 발음을 한자로 쓰다 보니까 이렇게 다양한 게 나올 거예요. 근데 고구려인들이 최초로 남긴 비석, 광개장비는 추모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모. 자, 그런데 주몽이란 말은 중국에서 썼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추모왕이든 도모왕이든 한자로 주몽이라 쓸 때는 정말 안 좋은 이름이에요. 주자는 죽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원래 이게 나무가 이렇게 꺾여서 죽은 나무예요. 나무가 죽으면 색깔이 어떻게 돼요? 붉어지죠? 붉을 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원래 죽을 주자예요. 죽일 주, 죽을 주. 그 다음에 몽자는 이렇게 돼지가 우리간에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몽매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일 놈 바보 멍충이 이런 뜻이에요. 한자로만 본다면 그냥 이거 쓰면 안 되는 거죠. 원래. 그러니까 우리말로 주몽은 써도 돼요. 그냥 주몽. 한자로 쓰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졸본도 그런 겁니다. 졸본도 이건 중국식 이름입니다. 본이라고 땅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졸은 뭐예요? 죽었다예요. 죽음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구려인들은 홀본이라고 했어요. 홀본. 홀이라는 것은 높다, 거룩하다. 그러니까 거룩한 땅. 근데 이것을 한자로 쓰면 이제 졸본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한자로는 죽음의 땅이 되는 거죠. 자,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집안도 우리 한자로 쓸 때는 국내라고 합니다. 집안이니까, 우리 집이니까 집안. 근데 이것을 모을 짓자에다가 안자로 쓰면 뭐냐면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이 땅을 편안하게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집안은 우리말인데 한자로 쓸 때는 이런 말로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은 점령한 지역에 동쪽을 편안하게 되면 안동, 서쪽을 편안하게 되면 안서, 그 다음에 남쪽을 편안하게 되면 안남. 그래서 베트남이 안남이에요. 혹시 안남미 하면 어르신들 다 기억하죠? 네, 안남미. 네, 그 퍼석퍼석 날아다니는 요. 네, 그래서 그 안자가 누구나 또는 영자를 써요. 서령, 서쪽을 안녕시켰다. 동령, 우리 고려말 조선초에 동령부 나오죠? 동령, 동쪽을 편안하게 했다. 이건 중국식 관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말 쓰는 건 아닌 거죠. 안동이란 말 똑같습니다. 안동 도읍할 때 그 안동, 동쪽을 편안하게 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니까 주몽이라는 말은 그냥 순수 우리말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이게 뭐냐? 부여말로는 분명히 써 있거든요. 선, 사, 자. 활을 잘 쏘는 사람. 그러니까 활을 잘 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뭘 전제로 하냐면 유목, 수력을 전제로 하는 사람이에요. 유목, 수력에서 활은 사냥도 되지만 법률적인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세력이 다투다가 한쪽이 지면 그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활을 쏴요. 승자가. 그래서 활이 탁 날아가는 방향으로 떠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무리를 벗어나죠. 그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이 내린 생명을 우리가 절대로 뺏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고 죽음은 하늘이 결정한다. 그래서 추방시켜요. 그럼 거기서 살아나면 받아들이는 거고, 죽으면 천명이 그를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때 활을 쏘게 되죠. 활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자, 하여튼 활을 잘 쏜다. 선이라는 것은 잘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선자가 그 도덕관념으로 생겨요. 그래서 선악이라는 개념으로. 근데 그 도덕관념이 이제는 선은 훌륭하다, 뛰어나다, 이런 뜻입니다. 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양이 있고 필이 두 개가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양떼를 잘 부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부르면 뭐 또는 또 이렇게 두 개의 필을 가지고 양을 모으고 양을 풀고 모으고 풀고 하던 목동들의 필이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이란 말 속에는 북방,
유목이나 수렵계가 바로 들어가 있죠. 얼굴이 양자가 들어가 있는 자체가 그런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주몽을 선사자로 한다면 이 발음에 가장 가까운 발음에 뭐가 있느냐? 북방계에서 영웅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발음이 있습니다. 영웅. 징기스칸의 후예로서 나중에 중앙아시아에 나라를 세운 사람 티무르. 몽골 만주족의 영웅 중에 하나가 바로 몽케 티무르. 예, 그렇죠? 티무르. 이 티무르가 바로 여기에 가장 가까워요.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는 이것이 바로 몽골 만주에서는 드물에 가장 가까운 바로 두라는 말은 우리말로는 이렇게 여러 무리들 가운데 뛰어나다. 그러니까 머리는 이제 우두머리도 될 수 있지만 무리도 될 수 있거든요. 무리 중에 뛰어난 사람, 도단하다. 두머리죠. 거기다 더 뛰어난 사람은 그래서 우두머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두머리란 말이 순수히 말하면 제일 뛰어나요. 그러니까 대두목, 중두목, 소두목 이렇게 있다면 제일 밑에 있는 사람이 이제 머리고 그 머리 위에 두머리가 있고 두머리 위에 옷두머리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아마 해석해도 될 겁니다. 단조 선생님은 다 그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쓰지 않는 말이니까 뭐 싱크마리 같은 말들 그죠? 그러니까 이분은 그때 당시 우리가 130년, 140년 살았던 분들은 그런 말을 일상적으로 살았어요. 특히 함경도나 평안도 사람들은 만주계 언어와 같이 했기 때문에 그런 언어들이 많이 살았던 거죠. 근데 이제 고려나 이제 조선시대 양반들은 주로 이제 한자 계통의 말을 쓰다 보니까 우리 고유 토박이 말을 많이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드무르 하면 활을 잘 쓰는 영웅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주몽은 바로 드무르의 음역이다. 소리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몽은 한자로는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주몽을 쓰면 안 된다. 그냥 우리말로 그냥 활을 잘 쏘는 자 드무르 드무르 쓰면 된다. 자, 이렇게 되고, 자, 이제 주몽신화를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몽신화에서 이제 뭘 이해하냐면, 금화신화, 헤브로와 금화신화를 또 이해해야 되니까. 지는, 우리가 이제 해모수신화는 하늘에서 천재 아들이 내려오죠. 그래서 그 사람을 천왕랑이라고 불렀어요. 하늘의 왕의 아들이라서 천왕랑. 그가 어디로 내려오냐면, 웅심산이라는 곳에 내려와요. 웅심산. 웅심산의 위치는 잘 모릅니다. 단자 선생님께서는 그 웅심산을 지금의 하얼빈이라고 부르는 거기에 완달산이라고 있거든요. 거기가 아닐까. 하여튼 웅심 속에는 뭐가 있냐면 곰신화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웅심년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면 유화를 만나게 돼요. 버드네. 그죠? 유화. 그래서 유화가 여동생 2명과 함께 목욕을 갔다가 우발스에 갔다가 우발적으로 이렇게 눈이 맞아가지고 그래서 나는 그냥 살게. 그래서 우리 유화는 최초의 자기 주장으로 결혼한 우리말로 하면 먼저 프로포즈한 최초 여성이에요. 두 번째 여성 죄송합니다. 웅녀가 첫 번째고요. 우리나라 페미니즘의 최초의 페미니스트는 웅녀예요. 결혼해주라. 네 아이 내가 낳아줄게. 얼마나 적극적입니까? 저 사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 단계를 뛰어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페미니스트 제1호는 웅녀다. 두 번째가 누구냐? 바로 유화입니다. 왜? 유화는 아버지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최초로 동거를 해버렸어요. 참 무시무시하죠? 동거를 해버린 겁니다. 최초의 동거이에요. 자기 주장으로.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안 거죠. 왜냐면 딸은 그 자체가 재산이고 세력이니까. 그래서 해모수를 딱 데려와서 도둑을 시작하는데 아무래도 해모수가 아직은 세력이 미미하니까 해모수가 도망을 가죠. 자, 여기서 이제 결정하죠. 아버지의 뜻을 따를 것이냐, 사랑을 찾을 것이냐. 유화는 사랑을 찾아 떠나게 되죠. 근데 해모수는 못 찾죠. 해모수도 하나의 정치 세력을 건다면. 그래서 유화가 곤령까지 갔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금화를 만나게 되는 거죠. 자, 헤브르는 지금 모르는 부인 사이에 아이가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후비가 있는데 후비 사이에서 난 거죠. 서자가. 그리고 이 서자 사이에 또 나온 거죠. 서손. 이 사람이 우타라는 거죠. 우태.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에서 곤년에서 아이가 없으니까 산천에 빌다가 하루는 곤년에 갔더니 바위 밑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바위를 쳤더니 아이가 빵 끄덕는데 얼굴 생김새가 금빛 개구리와 같았다. 그러니까 금화는 서자죠. 서자가 아니라 저기요. 굴러들어온 양자죠. 양자. 금화는 양자. 억둥이죠. 억둥이. 자, 그런데 금화가 왕이 됐죠. 그러면 이것은 금화가 정변을 일으켰다고 봐야죠. 토착계를 바탕으로
정변을 일으키니까 이 서자는 셀 수가 없잖아요. 서자가. 그럼 서자는 어디로 가겠어요? 자기와 가장 근접한 부여계가 있는 땅. 어디냐? 졸본부에 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졸본부에 연타발과 사돈관계를 맺겠죠. 연타발과 사돈관계. 그래서 연타발의 딸인 소선호와 이 서자의 아들인 서선 우태 사이에 결혼을 시킨 거겠죠. 역사를 이렇게 추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일단은 왜? 기록에 서선이라 분명히 돼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금화는 정변을 일으켜서 동부의 권력을 찬탄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동부여의 최약점은 뭐냐면 금화를 중심으로 한 토착계와 해부를 따라왔던 부여계가 병존하고 있는 거죠. 그럼 부여계는 불만이 많겠죠. 부여계. 그 부여계를 대표하는 사람이 드디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누구? 유화죠. 예. 해모수와 함께 결혼을 약속해서 아이를 가졌는데 해모수는 못 찾고 금화한테 궁궐에 가서 아이를 낳게 되죠. 주몽이 나온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 금화 사이에는 여기 자기 아들인 대수를 포함한 6명. 예전에 드라마 주몽에서 영포가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대수의 동생이 영포라고. 영포는 가상의 인물이에요. 그냥 6명의 동생 이름은 안 나와요. 그냥 대수와 그 자식이 7명이 있었다 정도. 자, 대수가 있었고 여기에서 또 하나가 바로 양자로 들어온 주몽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대수는 누구를 상징하냐? 이것은 금화를 중심으로 한 토착계를 상징하는 거고, 주몽은 부여계를 상징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주몽이 뜻을 세워서 떠날 때 부여계는 여기서 선택을 해야 돼요. 대수를 계속 따를 것이냐, 주몽을 따를 것이냐. 그때 주몽을 따라간 세력들 있죠. 그러니까 주몽신화를 봐야 돼요. 주몽신화에 보면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요. 주몽신화에 보면 이제 유화가 이제 금화의 궁궐에 가서 알을 낳죠. 그 알이 불길하니까 마구간에도 버리고, 그죠? 대주변에도 버리고, 길가에 버렸더니 뭐 새들이 이렇게 하고, 소가 밟지 아니하고, 말이 밟지 아니하고, 돼지가 먹지 아니하고. 자, 그러면 우가, 마가, 저가는 어디 계력이 되겠어요? 부여계잖아요. 결국에 그들이 누구냐? 오이, 말이 협부라는 거예요. 오이는 까마귀를 상징해요. 이상해. 오이 이름 있잖아요. 해모수가 하늘에 내려올 때 까마귀에 대한 깃털을 타고 왔다 그랬죠. 오우관을 쓰고 용광검을 차고 5마리의 용이 하는 오룡관을 타고 용광검을 차고 까마귀 깃털 오우관을 썼다 그랬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오이는 그런 세력이죠. 까마귀 옷자니까 오이. 그 다음에 마리는 말 같아요. 마가 이런 식으로 협보. 그 다음에 이제 무골, 묵보, 제사에서 6명이 오죠. 그러면 그 6명들은 아마 부여계 세력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들과 연합을 하면서 동부여가 쇠약해지는 계기가 되는 거죠. 부여계가 빠지는 버리니까. 자, 그래서 주몽신화는, 알겠습니다. 주몽신화는 우리가 광개토대왕비를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광개토대왕비에 보면 주몽은 이렇게 했습니다. 유석시조 추모왕지 창제야. 추모왕께서 나라의 깃들을 세우셨도다. 그리고 거기에 출자북부여란 말을 합니다. 자, 학계에서는 고구려 북쪽에 있기 때문에 부여계를 그냥 북자부터 북부여라고 했다고. 또 한 사람은 아니다. 해모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해모수가 세운 나라가 북부여니까. 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상징적이라면 다른 데도 쓰지 않지만 모두르묘지명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는 원출 북부여라고 써있습니다. 원출, 원래 북부여 나왔다. 그러니까 북부여는 그때 당시 400년대 광개토대왕 때 고유명사로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북쪽에 있는 부여로 보는 게 아니라 북부여로, 북부여로 이렇게, 같은 이렇게 씁니다. 자, 그래서 출자 북부여. 그리고 나는 천재의 아들이다. 그래서 주몽을 상징하는 첫 번째가 이제 천재의 아들입니다. 자, 이제 중요해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있습니다. 자, 이제 대소가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탈출을 하잖아요. 그래서 엄니대소를 만나게 돼요. 그랬더니 물이 철렁철렁해. 그래서 그때 팔로 물결을 딱 치고 나는 황천의 아들이요 하백의 외손이다 이렇게 외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황천이란 말이 나와요. 황천. 그 다음에 다른 기록들, 여러 기록들이 있어요. 여러 기록들은 또 일월지자란 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주몽을 상징하는 이름들이에요. 일월지자.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나옵니다. 그 뭐냐, 하백의 외손이라는 뜻입니다.
주몽을 부르는 이름은 네 가지가 있죠. 상징을 나타내는 것은 천재 아들이다, 황천의 아들이다, 자, 그리고 1월의 아들이다, 화백의 외손이다. 무지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주몽이 탈출을 하면서 엄니대수를 만나게 돼요. 자, 뒤에서는 대소의 병사가 쫓아오고 자기 다른 백성들은 지금 다 죽어가는데 그때 짜잔하고 엄니대수에 뭐가 나타났죠? 자라 물고기가. 그래서 누구냐 이거죠. 물을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유하의 아버지, 유하 세력인 바로 하백의 세력이 왔다는 거죠. 적어도 하백은 주몽이 고구려를 건국하는 주요한 한 축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유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건너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대소 입장에서는 주몽을 건너 쫓아가면 누가 싸워야 되느냐? 하백의 세력과 또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백의 뒷배경과 또 누구가 있어요? 바로 부역의 뒷배경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 오이, 말이, 협부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또 문제가 있죠. 자, 그런데 길을 가다가 모든곡이라는 곳에서 아주 현명한 사람 세 사람을 만나게 돼요. 자, 그럼 그 세 사람은 누구냐 이거죠. 같이 온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졸본 땅에 있었던 어떤 세력일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무골, 묵거, 제사. 이 제사는요, 우리 그 역사에서 많이 등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발해에서 이 제사라는 이름이 나와요. 극제사라는 이름으로. 우리 전통신앙에서 많이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건 지금 하진 않겠지만. 그러면 이 졸본 땅에서 만난 무골, 묵거, 제사는 누구냐? 저는 이 사람들을 바로 헤브르의 서손. 헤브르의 서손이, 서자와 서손이 여기 가잖아, 이쪽으로. 그 세력의 일부라는 거죠. 미리 와 있던 사람들, 거기. 네. 그러니까 그 세력, 그러니까 이 주몽은 이 동부의 세력이었던 헤브르 세력과 북부의 세력도 가진 거죠. 그럼 마지막 하나 이제 부에서 갈라진 게 세 개 있었다 그랬잖아요. 북부역에, 동부역에, 졸본부역에. 이제 졸본부역에 한번 만나면 되죠. 그게 바로 소선호죠. 소선호. 네. 소선호는 예를 들어서 어떤 졸본 땅에 사는 상인 연타발의 딸이라는 설이 있고, 졸본 지역에 왕녀라는 설이 있어요. 학계에서는 양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 편한 대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소선호에게는 헤브르의 서손인 우태와 결혼해서 비리와 온조를 낳았다는 설이 있고, 온조를 낳았는데 또 어떤 거에서는 서선호가 주몽과 결혼하여 비리와 온조를 낳았다. 그러면 비리와 온조는 아버지가 A설, B설이 있는 거죠. A설, B설. 자, 그러니까 여기 비류가 있고, 이건 이제 지우겠습니다. 이건 다시 설명을 할 거니까요. 자, 우리 신화에서 이 주몽, 헤브루, 해모수, 동명신화가 제일 복잡해요. 연대도 200년, 300년 간에 다 있고, 절차도 복잡하고, 이설도 많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것을 그냥 하나로 어떻게 통설 하나로 딱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설을 얘기하지, 이설도 있고, 이설도 하면 헷갈려서 안 됩니다. 그냥 하나의 기준점을 만들고, 이 기준점을 기준으로 이런 설도 있고, 이런 설도 있고, 이런 설도 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보면, 자, 우태가 지금 소선호 사이에서 누구를 낳게 되는 거죠? 비류와 온조를 낳았다는 설이 하나가 있고, 여기 소선호와 주몽 사이에 비류와 온조를 낳았다는 설이 있죠. 이렇게 두 개가 지금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혼합형이 뭐냐면, 여기 우태가 있고, 여기 소선호가 있고, 그리고 여기 주몽이 있으면, 이 우태와 소선호 사이에는 비류가 태어나고, 소선호와 주몽 사이에는 온조가 태어났다. 그래서 소선호를 기반으로 하는 비류 세력은 이 해상무역이나 교역을 중심으로 성장했던 세력이고, 그 다음에 주몽을 따라왔던 세력들은 주몽이 이제 오는데 깜빡하고 뭘 놓고 온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새 한 마리가 나와서 뭘 딱 떨어뜨려. 그래서 봤더니 곡식의 씨앗이 됐다는 거죠. 유하 어머니가 보낸 거죠. 그래서 나중에 고구려는 유하를 농사의 신으로 모시게 돼요. 유하신을. 예? 그러니까 온조는 기본적으로 농경을 기반으로 해서 보니까 역사께서는, 여기는 교역, 여기는 농경. 자, 그러면 비류와 온조가
자, 고구려를 떠나서 백제를 건국할 때 비류는 교역국가를 지향했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되냐 이거죠. 바닷가. 그래서 미초로 갔고, 온조는 농경을 기반으로 세력이니까 하남, 위례성으로 이렇게 추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설, 2설, 3설 가운데 저는 이 3설을 따라서 이 한국사에다가 그렇게 썼던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는요, 우리가 진실에 접근하는 거지 그 자체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추론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몽이 이제 소선을 만나는데, 당시 소선호는 나이가 30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이가 30에 가까웠다. 자, 그리고 그때 주몽은 22세였어요. 22세. 자, 그러면 나이차가 8에서 9살 정도 차이 났을 거예요. 자, 그때 주몽을 연기했던 한혜진이 나중에 연하인 기성용과 결혼을 해요. 그죠? 네. 기성용은 기이하게 용이 됐죠. 한혜진을 만나서. 그래서 8살 차이, 그래서 9살 차이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몽이 2000년 후에 환생한 것 같아요. 농담으로. 소선호가 환생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소선호는 우태와 결혼했는데 우태가 죽었어요. 그래서 홀로 된 사람이 됐죠. 자,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는 자, 이분이 세 번째 이제 페미니스트인데 뭐냐? 2번 결혼했어요. 네, 그죠? 홀로 됐지만 다시 결혼했죠. 재혼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거기다가 이 여자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새로운 모험을 찾아서 개국을 하게 되죠. 새로운 창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성분은 3개의 국가를 창업한 거예요. 아버지 국가를 이어받았죠. 철봉부연을 이어받았죠. 자, 그런데 홀로 도저히 그 분열의 시대에서 이걸 감당할 수 없으니까 주몽과 연합을 해서 고구려를 세우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유리왕 얘기할 때 다시 하겠지만 유리가 온단 말이에요. 자, 근데 유리는 5월달에 와서 아버지는 9월달에 죽어요. 돌아가죠. 4월인가? 4월. 한 5개월 때, 4월이구나. 4월에 와서 주몽은 9월에 죽어요. 그러면 5개월 동안에 과연 유리가 정적 토대를 세울 수 있냐 이거죠. 토대 못 세우죠. 그러니까 유리도 독자적인 힘으로 아마 권력을 찬탈했을 거예요. 왜? 비류한테 갈 걸. 그러니까 비류와 온조는 패배했기 때문에 떠난 걸로죠. 거기에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비류와 온조가 어머니한테 온 힘을 기울여서 이렇게 되니까 그럼 우리 떠나자. 이렇게 떠나는 거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유리 세력과 비류 온조 세력 간에 치열한 암투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태 계열의 부여가 아니라 주몽 계열의 부여가 세울 수 있는 유리의 결단이다. 그래서 광개토대왕변은 딱 3사람이 나오거든요. 선조로서 추모왕, 유리왕, 그 다음에 대무신왕, 대해주리왕. 그러니까 대무신왕, 대해주리왕 할 때 이 3사람은 아예 이름이 박혔어요. 그것은 고구려 건국에서 주몽 계열의 토대를 세우는 결정적인 역사적 공이 있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유리는 그 다음에 보기라고. 자, 이렇게 해서 주몽이 이제 여기 와서 소선호를 만나서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천재란 말은 우리가 썼던 용어예요. 주로 우리가. 자, 그리고 황천이란 말은 우리가 잘 안 썼던 말이에요. 중국에서 썼던 말입니다. 중국에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하늘이 있어요. 5개 하늘, 6개 하늘이 있어요. 그리고 중앙에도 하늘이 있고, 그리고 이 하늘을 통틀어서 빛나는 하에서 황천이라고 있어요. 황천.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 비문을 쓸 때 고구려에 있던 여러 세력 가운데 중국 계열을 염두에 두고 황천이라 쓸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황천의 아들이 나다. 자, 그리고 천재는 우리 북방계열, 현역적인. 그죠? 그 다음에 1월은 해와 달을 숭배했던 북방민족이나 수련민족들, 해와 달을 숭배했거든요. 그러니까 1월 지자를 하면 그것은 여러 종족들을 통합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썼던 것 같아요. 나는 어떤 때는 1월 지자를 쓰고, 어떤 때는 황천 지자를 쓰고, 어떤 때는 천자 지자를 쓰고, 그런데도 거기 토착계열들, 강변을 중심으로 해서 교역도 하고 물고기 잡으면서 농사를 짓는 토착계한테는 하백의 외손이라. 왜? 모계가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 그래서 고대에는 신족이 있고, 그 다음에 모계가 있고, 척계가 있거든요. 근데 이 친족계는 대부분 왕권 다툼에서는 재산권에 이걸 놓고 싸우는 대결이에요. 그래서 도움은 주로 누구한테 배웠냐면 모계나 척의 도움을 받아요. 그러니까 주몽은 철저하게 모계의 도움을 받았죠. 유아에. 하백 외손이라고 부르는 거 보니까.
우리 어머니 하백이라고 하잖아요. 강을 건널 때도. 그러니까 모계가 무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자, 그런데 유리왕은 기반이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제 주몽의 선택이 나옵니다. 자, 이게 바로 주몽의 역사입니다. 자, 주몽이란 말은 활을 잘 쏘는 사람이 얘기했고, 자, 주몽이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송양국과 정통성을 갖고 싸우게 됩니다. 신화에 보면 송양국은 바로 선인의 후손이라고 되어 있고, 주몽은 천재 후손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선인의 후손이라는 무슨 뜻이냐? 그건 고조선의 후예라는 뜻으로 봐야 해요. 그 앞에서는. 자, 그래서 둘이 도술 싸움을 하죠. 이 도술 시합에서 송양국이 지게 돼요. 그래서 그 송양국을 바치게 되죠. 고주몽이 건국한 후에 최초로 영토로 통합한 곳이 바로 송양이에요. 그래서 송양은 소나무니까, 이게 양은 땅이라는 뜻이니까 이걸 가면 소노부가 돼요. 왕비족을 배출했죠. 역대로. 왕비족을 배출한 나라들이 주로 소노부, 관노부 이런 거고, 전로부, 그리고 왕권은 게르부가 잡혔죠. 그래서 소노부라고 부르는데 지금이 어디냐면 지반이에요. 국내선. 그래서 이 송양국을 점령하면 거기를 뭐라 불렀냐면 다물도라고 불렀어요. 다물도. 그러니까 되찾은 땅의 중심이다. 도란 말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도읍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도가 곧 국이 곧 도읍이에요. 그래서 국도라고 항상 불렀어요. 그러니까 국과 도는 같은 거예요. 그 정도로 중요한 거죠. 그러면 왜 송양국을 점령하는 것이 중요하냐? 정통성을 완벽하게 차지했다는 거죠. 자, 부여족들은 이주민들이잖아요. 부여족들, 이주민. 졸본부에도 이주민, 동부에도 이주민, 북부에도 이주민. 그러니까 주몽은 적어도 부여의 정통성을 가졌지만 이주계란 말이에요. 그럼 그 땅에 토착했던 호조선이잖아요. 토착 세력들을 장악해야 되죠. 그러니까 토착 세력들이 정통성을 인정하려면 송양국을 접수해서 송양국이 고구려를 따르면 되겠죠. 그래서 송양국을 점령한 것이 그렇게 사건이 컸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고조선 땅에 첫 발을 디뎠다. 그래서 다물도를 갔다는 거예요. 다물이라는 것은 되물리다. 우리가 보통 따무르자라고 하거든요. 아버지가 잃어버린 땅을 다시 내가 돈 벌어서 되찾다. 그러면 따물었다 그럽니다. 따무르자. 되물리다 이렇게 씁니다. 되물리다. 다물이라고 합니다. 다물.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송양국을 이제 점령해요. 그때 이제 짜잔하고 누가 나타나냐? 유리가 나타난 거죠. 자, 유리는 정적 기반이 없어요. 자, 그러면 유리의 정적 기반을 세우려면 바로 유리의 어머니 모계가 있어야 되죠. 근데 유리왕의 모계는 바로 예씨였어요. 예씨. 주몽과 예씨 사이에 유리가 태어나죠. 근데 이 예씨는 아무런 게 없어요. 유리와 함께 도망온 것밖에 없어요. 기록에. 주몽을 만나서. 그러면 도대체 예씨는 누구냐 이거죠. 이 예란 말 속에 힌트가 담겨 있어요. 자, 대소가 지금 주몽을 죽이려고 그래요. 자, 그런데 그 주몽이 남겨놓은 부인에게 아이가 있다. 그럼 그 아이는 인질이 되죠. 그러니까 그 아이의 존재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주몽이 오로지 엄마만 아는 거죠. 엄마만. 아무도 몰라요. 그럼 예씨가 누구냐? 바로 신전에 있던 신녀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예씨니까. 예라는 말 자체가 신전이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자, 예라는 말이 이제 거의 끝나가니까 그렇죠? 자, 여기 두라고 하는 그릇이 있어요. 이렇게 생긴 그릇이거든요. 이렇게. 예전에는 곡물을 담궈서 하늘에 제사 지낼 때 쓰던 거예요. 거기에 지금 뭐가 있냐면 이렇게 콩대를 이렇게 싸가지고 여기다 불을 피워요. 그래서 하늘에다 보내니까 풍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도움으로 풍년이 이르면 이 풍자를 써요. 그리고 그것을 제단 앞에서 그것을 조상에게 바치는 것. 그게 예예요. 그러니까 예는 농사를 지어서 조상들에게 풍요를 비는 행위. 그러니까 이 예씨라는 이름 속에는 신전의 여인이라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전의 여인들은 그 다음에 신전을 이어갈 사람들을 아무도 아버지가 모르게 해야 돼요. 그게 뺏기지 않으니까. 그래서 축제할 때 남성들이 와서 씨만 뿌려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키우는 거예요. 키워서 여자는 신녀로 만들고 남자는 살을 만드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화랑처럼. 그러니까 얘들은 가족이 없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죠. 신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남자는 사라고 봤어요. 사. 우리가 선비라고 하는 것들. 이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선인이 되겠죠. 조의선인이. 그리고 여성들은 바로 신녀가 되는 거죠. 아이가 태어났어요. 남자아이가.
그게 바로 유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리는 그냥 여러 신녀들이 사이에서 있는 그냥 아이인 거죠. 누구도 그 존재는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아이가 이제 점점 성장하면서 이제 그건 이제 유리왕 때 하기로 하고, 자, 그럼 이제 주몽에 이제 시대 형제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주몽은 그 당시 시대 형식이 뭐냐 이거죠. 혼란을 극복하고 모든 사람의 중심이 돼서 안정된 사회, 평화로운 사회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개척과 도전의 정신이라고 합니다. 우리 역사에서 이주 세력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게 뭐냐? 이주 세력이 갖고 있는 것이 침략 아니면 그 지역의 역사를 발전시키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우리 신화는 기본적으로 협력관계를 간다 이거죠. 그 지역을 초토화시켜서 지배하는 방식이 아니라 연합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척과 도전의 정신으로 주몽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그 역사의 뼈대를 만드는 거죠. 어떻게 말하면 고조선, 부여, 고구려에 이어지는 정통성. 이어지는 우리가 말하는, 자, 그래도 가장 큰 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능성의 시대다. 이 가능성의 시대는 2000년 전에 고구려가 등장한 후에 주변에 있는 수많은 북방민족의 역사적 자극을 주기 시작합니다. 유목민족들은 흉노의 역사의 자극을 많이 받았죠. 유목 초원 제국했던 흉노. 그러면 이쪽 동아시아, 동북아시아에는 고구려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는 거죠. 사실은 부여의 영향을 받았어야 되는데 고조선이 해체된 후에 부여가 그 역할을 못한 거죠. 자, 고구려가 그걸 받아들이면서 주변에 자극을 주면서 성장시킨 거죠. 그러면 고구려의 역사는 700년에 끝이 나야 돼요. 왜? 자기 시대적 소명을 다 한 거죠. 고구려가 2000년을 갈 수는 없어요. 시대는 시대마다 다 역할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구려의 역할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발해가 그 역할을 담당했고, 발해 이후에는 두 개로 나눠진 거죠. 북방은 요, 금, 원청으로 이어지는 북방계열, 그리고 남쪽은 고려와 조선으로 이어지는. 우리가 역사를 크게 본다면 결국에 고구려는 북방과 우리 한반도의 국가의 변화를 촉발시킨 가능성의 시대를 열었다 정도로 주몽을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몽은 다음 시간 유리와 대모신과 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언급하기로 하고요. 제 2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